헌재에서 19년 경력을 쌓으셨는데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제 탄핵안에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런 식의 결론은 예상하셨어요? 네, 기각 결론은 예상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탄핵 소추안 발의 요건에 대해서 예. 주석사에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명 이상은 그 각하 의견을 할 것이다. 네. 혹은 뭐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각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주석서의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정족수 부분이 200명이 맞냐, 151명이 맞냐, 그러니까 국무위원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가 문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151명이 맞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주석서에는 200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주석서 입장하고 예. 그 헌법 65조 그 해석하고 예. 그 둘 다 가능한 그 논리입니다. 아, 둘 다 가능하다. 네네. 예. 헌법은 이제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중 정족수를 두고 있지만 예. 주목하다시피 그 헌법 해석이 예. 헌법의 그 물리적 해석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예. 그 물리적 해석으로 하기에는 헌법이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고 예.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목적적으로 볼 때 이거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의 그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고 예. 그것을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상의 규범 조화적 해석이다. 규범 조화적 네, 해석. 이런 예.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 만약에 대행에 대해서도 단순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하면 그러면은 국가 기능이 굉장히 무력해질 수가 있고 행정부가 굉장히 무력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그렇죠.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최상목 장관까지 탄핵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목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헌법이 또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국무총리 신분에 대해서 대통령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어도 한 5대3 정도 그 3명 정도는 각하 의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단순 과반수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이 과연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첨예한 그 재판관님들 사이에 대립이 아니라면 예. 조금 더 그 가중 다수를 적용하자라는 재판관이 과반수는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 네네. 예. 일단은 그 여기서 만약에 단순 과반수가 틀렸다라고 예. 하면은 국회의장이나 그 더불어민주당 그 부분이 다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일부 재판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새로운 이런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순수하게 예. 법리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의 주석서라는 거는 최고 고참의 그 헌법연구관 출신들이 그렇죠. 집필을 한 거고 또 헌재 내부에서 다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또 각하 의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복형 재판관이 이번에 각하 의견을 내지 않은 것, 그 정족수와 관련해서 각하 의견을 내지 않은 거는 정족수는 문제가 없다고 본 건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미임명 자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오히려 이 의견을 내려고 각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인지.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그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 과연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단순 과반수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건 저희가 이제 결정문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각하 쪽으로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헌법재판소의 이제 평의 방식이 처음에 이제 각하 의견을 얘기하면
그게 이제 다수가 안 돼서 본안으로 올라가면 본안에서 따로 또 그 평의의 새로운 그 기각이나 위원 의견을 개진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예. 적법 요건에 대한 판결이 있고 예. 또 본안에 대한 판결이 또 따로 있고 예.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김복형 재판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것은 이제 기각 쪽에 또 특히 그 부작위와 관련한 예. 요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섯 가지였잖아요. 이번에 예. 문제점이 5가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적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방식을 좀 바꾸자라는 예. 그 항문적 논의가 있는데 아직 그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헌재 보도 자료를 좀 봤습니다. 샅샅이 좀 봤는데 문장을 보니까 좀 회피적으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정문도 그렇고 이게 핵심 사안에 대해서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는 듯한 뭐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타부타가 아니라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번에 논란이 됐었던 이제 내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아예 적시를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을 하는 방식이 예. 만약에 이제 뭐 계엄이나 이런 선포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설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무총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또 이 건처럼 이 탄핵소추 자체가 증거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것이 명확할 때는 그 국회 측이 주장하는 그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주장 자체가 예.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는 헌재가 그 회피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예. 선례들을 봐도 명시적으로 그 청구인 측이 그런 어떤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는 뭐 다른 거 살펴볼 수 없이 그것 자체로 그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기각 결정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뭐 얘기는 하지만 헌재에 대해서 이런저런 압박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여론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당장 해라, 뭐 파면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데 그러면 헌재 자체도 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결정문 보셨을 때 헌재가 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느낌 좀 드셨어요? 저는 굉장히 예. 많이 받았다고 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때만 하더라도 4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실은 예. 8대0으로 탄핵 기각될 줄 사실은 알았죠. 왜냐하면 예. 뭐 근무한 지 뭐 이틀도 안 됐거든요. 하루 그렇죠. 반인데 예. 하루 반 사이에 무슨 뭐 탄핵할 사유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4대4가 발생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야 우리 법 연구위 출신들은 정말 사상적으로 너무 기울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차츰 지금 그 체제감사원장 건도 그렇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건도 그렇고 또 한덕수 지금 이제 그 총리 권한 대행까지도 보면은 우리 법 남매들이 좀 그 문영배 이미선 이렇게 좀 태도가 좀 조금씩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외다 이런 좀 생각도 들면서 그것이 결국은 워낙 본인들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어떤 비판을 받으니까 좀 본인들도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특히 문영배 이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경남 향판 출신인데 문영배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진주대학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진주대학고 동문에서 와가지고 프랭카드 어떤 프랭카드 따랐냐면은 대역죄인 문영배를 배출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그 총통해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지인들이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막 압박을 가하겠습니까? 물론 헌법재판관이 거기에서만 뭐 영향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람인 이상 그런 데 대해서도 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 특히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19년 동안 헌재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헌재에서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있을 때 헌재 뭐 재판관들, 연구관들 영향을 받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까? 그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사건에서도 그 예. 위법의 중대성 판단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있습니다만은 예.
법익 형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민형사법과 틀려가지고 예.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게 이제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예. 그것을 그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법리적인 측면도 있고 현실적 어떤 사실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법익 형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의 특히 대의기관에 대한 어떤 탄핵 소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대의기관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국민이 그 신임을 줘서 선거로 뽑히거나 아니면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신임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바로 그런 취지죠. 예. 그 국민의 신임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단 임기를 주고 그 중에는 그 동안에는 이제 국정을 수행하라라는 위임을 받은 것인데 그렇죠. 그 임기 중에 그 사람들을 이제 파면을 시키려면 국민의 신임도가 어떻게 변화됐느냐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뭐 국민의 그 여론 재판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렇죠. 헌법의 어떤 일반적 추상성이란 특수성과 그리고 법익 형량이라는 어떤 법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결정에서 그런 결정이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닌가. 종전 그 강경한 그 재판관님들 입장에서 약간 좀 후퇴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퇴 안 한 분도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정계선 재판관만 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보니까 이 재판관들이랑 그다음에 내란 상설 특검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그러니까 파면해야 된다. 네. 그 이제 정계선 재판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뭐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제 그 임명권자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충분히 그 정재판님 입장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마흔역 그 고난대행 사건에서 이미 이제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 헌법 위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기서 가져와서 위법의 중대성까지 그 덧붙여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중심이라고 보고 그 어떤 뭐 특별검사 임명을 했냐 안 했냐 그거는 이제 좀 부수적으로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조금 문제가 되는 그 표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는 그것은 객관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법익 형량 차원에서 판단돼야 되는 것이지 재판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국민의 신임 박탈 여부를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기재가 된 거는 약간 좀 오해 소지가 크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라는 건 하나의 그 탄핵 파면의 요건인데 그 요건의 판단이 객관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유의 이익이 마치 내가 박탈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설치가 되는 거는 헌법재판소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판례 설치하고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관으로 재판을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냐 아니냐라는 거는 뒤에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위법의 유형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만약 뭐 살인강간이나 뭐 뇌물수수나 뭐 부정부패나 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계속하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어떤 신임도 여론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좀 그랬는데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신임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런 경우에 어떤 그 국민의 신임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값이 비록 뭐 결정문에는 안 나오지만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변수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헌법수호의 이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신임을 박탈했냐 안 했냐 이런 식의 그 판단은 그 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헌재 그 내부 사정, 속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뭐 약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보도 자체도 사실 뭐 굉장히 사실과 다른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코탄다 이러는데 코탄다 하다가 아직까지 뭐 윤 대통령 선고도 안 하고 있는데 어제 판결로서 약간 뭐랄까 그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점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세간에 최근에 이제 이른바 뭐 변호사님도 받으셨겠지만 지라시 형태의 글이 많이 돌기도 했어요. 그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극에서 대립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일단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두 분이 좀 실제로도 대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헌재 내용은 공개가 안 되는 게 맞는지. 예. 네. 일단 이번 그 결정 내용으로만 보면 예. 그 두 분이 어떤 뭐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의 공통 쟁점에 대해서 예. 두 분의 의견이 180도로 바뀐 건 아니거든요. 아하, 예.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어떤 위헌의 중도성을 얘기를 하려면 예. 단순히 부작위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위를 얼마 동안 안 했냐 이 상당한 기간 요건을 가미해야 된다라는 예. 것이고 그것이 사실 헌법재판소 기존 판례입니다. 예. 입법 부작위나 행정 부작위를 판단할 때 부작위 한 상태의 그 기간을 보는 거죠. 그럼 김복형 재판관이 어떻게 보면 헌재 기존 판례에 충실하게 그렇습니다. 했다. 예, 충실하게 간 것이고 오히려 그 다수 의견이 약간 국무총리인 경우에 미리 나는 임명 안 하겠다,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 예. 근데 그것은 미리 선언한 것이고 실제적인 어떤 국회에서 이제 넘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미리 선언해도 또 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김복형 재판관님 의견이 제 생각에는 기존의 헌재 그 부작위에 대한 어떤 위헌성 판단에 충실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반면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님 같은 경우는 고쟁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아니라는 전제에 쓰지만 다른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하다라고 본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두 분이 어떤 극렬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거는 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결정의 그 그 재판관님 그 의견 분포를 보면 예. 한간에서 얘기하는 뭐 8대 0이다, 뭐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체되고 이런 건 다 틀린 거고요. 예. 이번 사건은 그 전원일치로 나올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예. 그리고 그것의 그 일단을 이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거는 이것은 이제 의견이 갈리는 사건이다라는 것이고 의견 분포는 아까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분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결정 자체에서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는 이번 결정에서 사실은 이제 각하의 어떤 두 사람도 그렇지만 김복형 재판관의 어떤 그런 어떤 의견이 조금 전에 그 이동재 앵커가 이야기한 정계선 재판관하고 완전히 지금 대척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하기 위해서는 위헌위법하고 또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각의 5사람 중에 결국은 이제 4사람은 위헌위법 40여걸 이제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법은 하지만 중대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고 그 김복형 재판관은 위법 자체가 없다.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이거는 위법하면서 또 중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결정을 낸 거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가장 대책점으로 정계성과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 지금 이제 딱 입장이 지금 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지금 이런 어떤 끌어온기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할 정도로 굉장히 두 분이 엘리트 법관 프라이드가 좀 있죠. 한 분은 정계선 같은 경우는 뭐 그 학력고사도 쓰고 했지만 또 그 의대 갔다가 다시 바꿔가지고 법대로 와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수석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뭐 엘리트 코스였는데 근데 우리 법 연구회장 뭐 등등등 하면서 그래도 고법 부장 판사를 이제 못한 반면에 김복형 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 두 분이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죠. 김복형 재판관이 한 살밖에 그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완전 초 엘리트 코스라서 고법 부장 판사 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그런 길 이런 걸 봐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치관도 다르고 또 엘리트 또 법적 의식도 있는 가운데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좀 부딪히고 있다 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번 재판에서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 의원님이 아까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법 연구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변호사님께도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헌법재판소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지만 그 특정 성향이나 특정 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이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는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1988년부터 꽤 오랜 역사가 지났는데요. 이번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재판관님들의 이념 성향이 문제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뭐 국회나 그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선임 권한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중도의 기준에서 이렇게 그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재판관님들을 그 선임하는 것이 그 헌법재판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고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그런 분들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우리법 연구회라는 그런 특정한 어떤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이 많이 임명이 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 그 사건, 한덕수 총리 어제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향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계엄의 뭐 위법성 여부나 내란 관련된 부분은 따로 판단을 밝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 판결을 결정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충분한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사실 뭐 시간은 많이 이제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뭐 증거 법칙이라든가 각종 어떤 법리적으로 헌재가 이제 정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도 많고 특히 이제 사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거는 재판관님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거죠. 이것을 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뭐 국회의 그 권능을 어떻게 불가능하게 했다는 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해서 만약 전원일치 같으면은 좀 비교적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재판관님들의 그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관계 설정부터 엄청난 그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 법리적인 문제, 증거법칙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위법의 중대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초유의 사건에서 다 이렇게 정립하고 평의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지금 헌재가 이 사건에만 집중하기에는 너무 다른 사건이 많았다는 거죠. 워낙 탄핵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적인 탄핵을 하고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을 계속 미뤄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권한이 정지돼 있는데 이미 판결을 해놓고 이것을 계속 선고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직무대행 체제라는 겁니다. 직무대행 체제. 아니 헌법재판소장이 지금 없는 네. 상태에서 문영배 대행이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강하게 평의라든가 어떤 변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쟁점에 있어서는 평의 과정에서 굉장한 그 이니셔티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요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고 다음으로 갑시다. 요게 딱딱 돼야 되는데 대행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체된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말년병정이잖아요. 또 말년병정.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여기서 지금 설치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판관님들의 그 의견이 최종 조율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판결은 아직 되지 않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평의를 할 때 그러니까 주심이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그 소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그 어떤 재판관이 주도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주심 재판관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 하고 쟁점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연구관들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그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주심 재판관께서 어떤 형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그 사회의 주재자는 그 소장이기 때문에 그 소장의 어떤 역할과 그 경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 그 의견 수렴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심과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이 둘 다 굉장히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뭐 8대0이라든지 일방적으로 의견이 흘러갔다면은 이미 지금 선고가 났겠죠. 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여쭤보려면 일각에서 이제 5대3이다, 뭐 4대4다 숫자 플레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지금 다 그냥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요. 재판관님들이 이게 평의가 종결되는 시점에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이 재판관님들이 자신의 어떤 결론을 쉽게 노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처럼 굉장히 민감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추측이나 그 어떤 정보 누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 이 재판관님들끼리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추측이 반드시 맞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그 외부에서 뭐 민주당 쪽이나 이런 데서 뭐 8대0이다 뭐 등등 얘기는 그야말로 진짜 참 합리적 추론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너무 정략적인 그 입장에서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일단 헌재가 27일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에 있을 확률은 확 적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주에 3번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일반 사건 선고를 이제 하기로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반 선고 하려면은 이제 오늘 이제 통보가 돼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뭐 일반 사건들이 많이 밀린 게 있을 겁니다. 특히 그 두 분 재판관 퇴임하시기 전에 해야 될 사건들이 많아서 오늘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일반 사건 선고를 이번 목요일에 하면 금요일 날 또 그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할 수는 없겠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번 국무총리 사건에서 보듯이 예. 의견들이 많이 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조율과 또 소수 의견, 뭐 보충 의견, 뭐 여러 가지 전원 법정 의견 등등 해서 쓰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결정 선고를 하려면 이렇게 큰 사건은 결정문이 완전히 사인까지 돼야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결정문이 나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완성도까지 한다면 지금 그동안의 어떤 헌재가 너무나 바빴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일각에서는 지금 뭐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냐, 왜 빨리 선고를 안 하냐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네. 이 복잡한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헌재 19년 근무 경력의 이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12.3 계엄 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놀래고 예. 뭐 헬리콥터가 막 국회에 나오고 군인들이 이제 완전무장해서 진입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제가 긍정할 수 없는 부분은 초기부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내란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 내란 수계다. 이렇게 해서 아주 네이밍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탄핵 소추나 국민 여론까지 전파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운동장을 기울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내란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뭐 법상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어떤 감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엄밀한 법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개념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 사건이 왜 내란이 안 되는지 예.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 국회 탄핵소추 의결 내용을 보면 예. 한 3분의 2는 내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까지 갖고 여론이라든가 언론 그다음에 국민들 인식까지 다 이 내란 속에 이거 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뭐 플랜카드까지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이것도 저는 상당히 좀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다. 국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이제 내란 프레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 지평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내란 그런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직 대통령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가의 대의 기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파면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헌법재판소로서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면시킬 정도의 어떤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어떤 위법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짧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오늘 중에 이제 예. 좀 뒷부분에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파면 사유에 보면 예. 물 좀 마시고 예. 파면 사유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 파면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법익 형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기 중에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정도의 어떤 중대한 법익이 위법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헌법 소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느냐.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정도의 위법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 헌법 소의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위배했느냐라는 것이고 법치주의나 대의민주주의나 권력분립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느냐라는 걸 보는 것이죠. 근데 이번 케이스를 보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과거 이제 금융실명제에 대한 사건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어떤 긴급재정 경제명령이 어떤 그 헌법상 부합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판단한 적이 있는데요. 예. 대통령이 말하는 그 목적이 어느 정도 객관화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지속적인 어떤 탄핵 소추로 행정부 그 국정이 마비될 정도고 그렇죠. 감사위원도 뭐 감사위원장 원장도 탄핵되고 이런 그리고 중요한 어떤 행정부의 어떤 예산 편성을 아주 그냥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종북 세력이라든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로운 어떤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그 지속적인 탄핵 소추를 보면 지금 뭐 9대0으로 지금 계속 그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재가 이제 일부 그 탄핵 사건에서 소추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서 그때는 이제 본안 의견이 있었죠. 예, 그 예. 4대4로 이렇게 기각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설시를 검사 3인의 그 설시에 그냥 그대로 갖다 쓰니까 우리가 보기에 뭐 남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검사 3인의 그 탄핵 소추를 보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그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한 것이 그것이 적절하냐라는 측면이 있고 물론 뭐 헌재가 그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어느 케이스에서나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더구나 그 케이스에서는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상당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그 예산 삭감도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 세 번째 어떤 종북 세력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도 민주노총의 어떤 간첩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그 지금 국회의원들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상당히 많은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출신이라든가 지금 뭐 민주노총과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굉장히 가까운 관계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이 있고 민주노총이 지금 뭐 또 총파업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를 안 하면 그렇죠. 예. 그게 그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북한 지령에 의해서 그 민주노총 출신자들의 어떤 간첩 사건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이것을 이제 객관화된 어떤 그 상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이냐 적어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파면의 위헌성 그 파면의 중대성 요건에 첫 번째 그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위법성이라는 것은 조금 상당히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국민 신임을 배신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탄핵 비상계엄 선포 때보다 지금 국민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쓸 수는 없는 내용이겠지만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국민의 한 40%가 탄핵을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이제 최종 변론에서 앞으로 이제 비상계엄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제 개헌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질서 이런 거를 모색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사과도 진정성이 없다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제 사과를 일단 했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기관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그건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속 취소까지 나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냐 당시 불가능하게 했다
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있고 2시간 정도였으니까. 네, 또 헌법 그 법원의 그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1997년에 전원 합의체 판례를 보면 97년. 국헌문란에서 그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그 시간적 요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사실상 상당한 기간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사실상 상당 기간 불가능하게 해야지 그게 불가능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사실상 상당한 기간. 네. 예. 근데 이제 그 전원 합의체 케이스가 12.12 그 내란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약 한 달간 한 달. 국무총리나 국무회의, 뭐 비상계엄, 군법회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내란 행위의 그 시기적인 그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나 국무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기간이 적어도 한 달은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 케이스는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그런 어떤 군인들이 대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면 국회에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렇죠. 것이고, 예. 또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거는 그 사실상 상당한 기간 뭐 불가능하게 했느냐, 그 시간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도저히 내란이라고 보기 어려운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서 그 일반 국민도 아니고 그 변호사들이나 헌법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그 당연한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애초부터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뭐 그 대통령을 좀 수세에 놓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부분 철회 뭐 관련해서 직접 그 판결은 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그 평의에서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짤막하게 좀 강의를 한 편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지 저희가 지표를 좀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해서 그 탄핵 정국에서의 여러 가지 있었던 뭐 수사의 뭐 적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언급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제가 사실은 뭐 그 책을 쓸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전한길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그 활발하게 그 목소리를 내시는 거 보고 나도 이제 헌법을 전공한 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고 헌법소송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와 진보의 그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탄핵도 미시적으로 보면 여소야대에서 행정부와 국회 관계지만 갈등 관계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이념 대립의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이념적인 지향성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이 좀 틀리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대립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헌법의 이념적인 정향성은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 계열의 그 헌법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어떤 사회주의라든가 뭐 인민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어떤 쪽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택한 헌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네네. 그거는 뭐 많은 국민들도 그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보수가 올바른 보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시대적 과제인 것이지, 이것이 지나치게 어떤 국회나 행정부 뭐 사법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진보 좌파적인 그런 이념이 너무 강하면 이것은 우리 현행 헌법 시스템하고 굉장히 부하가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책을 쓰게 됐고요. 그 책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분석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또 쉽게 읽을 수 있게 앞으로 이제 헌법 개정이 돼야 될 사항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일반 시민들께서 한번 보시면
헌법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좋습니다. 두 가지 우리 변호사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허영 교수님도 국가긴급권이 2차 대전 이후로 그 발의를 된 현직 그 원수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제 뭐 내란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 이런 또 말씀도 하셨고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하신 이제 판례 그리고 헌법 결정문 중에 96년 국가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가 긴급 재정 명령권 관련해서는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인데 이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는 뭐 사법심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표현이 있고 97년도 12.12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통치행위 이제 그 비상계엄의 통치행위를 인정하지만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되는데 국헌 문란의 어떤 정의를 국가기관에 대한 일정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어떤 행위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런 어떤 것에 비해서는 분명히 이번 대통령의 2시간 반 동안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도 하지만 특히 국헌 문란 행위가 아니면 주지의 사실인데 과연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판례를 과연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자꾸 뭐 본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논리대로만 하려고 하지 기존에 뭐 이런 형사소송법 2020년 바뀐 거라든지 이런 것도 막 인정을 안 하려는 그런 어떤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 한 가지 측면하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관련돼서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어떤 이슈를 둘러싸고 각하가 되면 기존에 어떤 뭐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좀 다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두 번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크게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한 결정과 그러니까 형벌법규 형사법 사건과 일반 사건으로 나눠지고 형사법 사건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소급표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외 일반 사건들은 장래효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소급적으로 그 전에 임명된 어떤 재판관의 어떤 위상이나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 첫 번째 그 내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는 1차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형사법 문제고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라는 것은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가 이제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얘기한 어떤 통치행위론 그리고 어떤 기본권 침해인 경우 말씀하셨듯이 통치행위도 삼을 수 있다. 그렇지만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그 이유가 어떤 객관적으로 대통령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틀이 지금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2022년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과거의 어떤 증거법칙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그거는 이제 재판관님들 평의에서 재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재판관께서 매일신문인가 거기에 매일경제에 또 칼럼도 쓰시고 그것은 이제 1990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어떤 좀 약간 특수한 그쪽에 이제 관련된 그 증거법칙일 수가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내란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더구나 그 피청구인의 어떤 그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비록 이제 문 대행께서 그 변론에서 뭐 그런 말씀하셨더라도 그것은 평의에서 재고돼야 된다. 특히 뭐 김복형 재판관님 같이 그 법리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게 이제 그 내용이 결정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좀 번복해서 새로운 어떤 증거법칙을 나름 확립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바깥에서는 잘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헌재 결정을 보면 증제 몇 호에서 사실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부적 평의를 통해서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